1940년 여름, 나치 독일은 본격적인 영국 공격을 시작한다. 영국 공군은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독일 공군을 막아내야 했다. 7월부터 10월까지 영국 공군은 영국 해협과 남부 지방에 집중 공격을 가하는 나치 독일의 공군 루프트와페에 맞섰다. 1968년 여름, 영국 본토항공전에 투입됐던 전투기들이 다시 하늘로 날아오른다. 영화 배틀 오브 브리튼의 촬영을 위해서였다. 영화의 미공개 필름과 참전 용사들의 증언을 통해 영국 본토항공전을 되돌아보자. 프랑스가 나치의 손에 넘어가자 영국은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싸워야만 했다. 나치 독일의 공세를 제일 먼저 막아야 했던 건 영국 공군 전투기들이었다. (1940년 7월 10일) 아침, 독일군 정찰기 한 대가 영국 해협을 건너던 영국 선단에 접근한다. 정찰기는 BF-109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고 있었다. 영국에서는 제-74 비행대 소속 스피트파이어 전투기 6대가 출격한다. 공중전이 벌어졌고 독일의 공군기들은 일단 물러났다. 하지만 영국 선단의 위치는 이미 발각된 후였다. 독일 공군은 전면 공격에 나선다. 영국은 선단 보호를 위해 또 다른 비행대를 출격시켰다. 엄청난 수의 독일군 전투기가 영국군 레이더에 포착된다. 영국에서는 3개의 비행대가 추가로 발진한다. 오후 1시 35분, 영국 해협에 도착한 영국 전투기들은 적기를 발견한다. 영국보다 10배나 많은 수였다. 그리고 전투가 시작된다. 구름을 벗어나자 5,500m 상공에 BF-109 15대가 보였어요. 우릴 기다렸던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전 고도를 높였고요. 구름 밖으로 나오자 앞뒤에서 동시에 총알이 날아왔죠.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 어떻게 충돌하지 않았는지 전 지금도 모르겠어요. 영국 본토항공전은 이렇게 시작됐다. 영국군 비행대는 더 늘어났다. 수적 열세는 여전했지만 영국군은 공중전을 감행했고 독일군의 대형을 흩어놓는 데 성공했다. 초반에는 공중전에 나설 때마다 기습 공격을 당해 뿔뿔이 흩어지기 일쑤였어요. 순진했던 저는 고도 유지가 제일 중요한 줄 알았죠. 그래서 천천히 공중을 선회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 동료들을 놓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전 배웠죠. 적기를 먼저 발견하려면 자기가 타고 있는 전투기의 움직임에 눈을 적응시켜야 한다는 거요. 예를 들어서 선회하라는 명령이 들리면 전 급하게 회전을 해서 비행 속도를 떨어뜨렸습니다. 고도를 낮춰서 속도를 높일 생각은 않고요.
저한테는 전투가 훈련이었습니다. 이날 영국 공군은 6대의 전투기를, 독일군은 13대의 전투기를 잃었다. 영국 해협에 침몰한 선박은 없었다. 영국 본토항공전의 첫날로 기록될 7월 10일 전투에서 영국 공군은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여주었다. 통찰력 있는 지휘관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영국 공군과 전투기 사령부를 이끈 휴 다우딩이 바로 그 지휘관이다. 다우딩 장군은 아주 엄격했어요. 저희 부대를 보러 기지에 오신 적은 몇 번 있었지만 다가가기 쉬운 분은 아니었습니다. 휴 다우딩은 엄청나게 진지한 분이셨죠. 애국심이 강했고 우리를 아껴주셨어요. 자기 휘하의 공군 조종사들을 자식같이 여겨주셨지요. 두 달 전 휴 다우딩은 영국 공군 전투기들을 프랑스로 보낼 수 없다며 윈스턴 처칠과 맞섰다. 독일의 전격전으로 프랑스가 함락 위기에 놓인 시점이었다. 다우딩은 영국 본토 방어를 위해 공군을 아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와의 우정을 위해 전투기를 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영국은 이미 500대에 가까운 전투기와 250명이 넘는 조종사를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잃은 상태였다. 휴 다우딩 장군은 훌륭한 전략가였고 지도자였고 영국의 앞날을 내다볼 줄 아는 분이었어요. 처칠은 프랑스에 허리케인 전투 비행대를 보내려고 했죠. 하지만 다우딩은 그걸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다우딩은 영국 본토 방어를 위해 허리케인 전투기들을 아껴둬야 한다는 걸 예상하고 있었어요. 됴케르크 철수 작전 당시 전투 비행대는 프랑스에서 빠져나오는 연합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당시 됴케르크 해변에 있었던 군인들은 영국 공군을 욕했습니다. 머리 위로 날아가는 영국군 전투기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린 논 게 아닙니다. 지상의 군인들을 보호하려면 독일군 폭격기를 내륙에서 막아야 했습니다. 해안까지 가게 두면 너무 늦죠. 영국 공군은 프랑스 내륙에서 싸웠고 많은 독일 공군기를 격추시켜 됴케르크 해변에 못 가게 했어요. 하지만 육군은 그런 사정을 몰랐고 비행기가 안 보인다며 공군한테 화를 냈지요. 영국군과 프랑스, 벨기에 연합군을 영국으로 퇴각시킨 됴케르크 철수를 통해 영국 공군은 처음으로 현대적인 공중전을 경험한다. 5,500m 상공에 올라가 날아다녔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아무런 경고도 없이 하늘이 노랗게 변했어요. BF-109 전투기의 노란 코였지요. 큼직한 갈고리 십자가도 보였습니다. 공중전이 뭔지 알게 된 순간이었지요. 독일 전투기들은 아무 낌새도 없이 눈앞에 나타났고 안타깝게도 전 격추를 당했어요. 겨우 비행기에서 탈출해 목숨을 건졌지요. What General Weygand has called the Battle of France is over. The Battle of Britain is about to begin. 기적 같은 됴케르크 철수가 끝나고 2달이 지났다. 프랑스에서 벌어진 공중전은 영국 공군에겐 꼭 필요한 경험이었다. 이제 영국은 본토 사수를 위해 혼자서 나치 독일과 싸워야 한다. 루프트바페는 영국 해협을 건너는 선박을 계속 괴롭혔다. 영국 전투기들을 끌어내 대규모 공중전을 벌이려는 전술이었다. 하지만 영국 전투기 사령부는 말려들지 않았고 최소한의 전투기로 독일군을 밀어내기만 했다.
재빨리 치고 빠지는 이 작전은 상당한 성공을 거둔다. 전투가 이틀째를 맞이하자 독일군의 전투기 손실은 영국보다 2배나 많아졌다. 히틀러는 당황했다. 유럽을 손에 넣은 그는 소련과 싸우기 전 영국 문제를 매듭짓고 싶었다. 대규모 공습과 상륙작전으로 영국의 길을 꺾어 유리한 휴전협정을 맺어두는 게 그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영국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히틀러의 전화기에 프랑스가 넘어가자 영국인들은 상당히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지지 않는다는 결의가 더 강해졌죠. 나치 독일은 전쟁을 할 때마다, 전투를 벌일 때마다 승리했죠. 그걸 지켜봤기 때문에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독일을 막을 수 없을 거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히틀러는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지르고도 벌을 받지 않을 줄 알았죠. 영국 해협 상공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계속됐다. 영국 남동부 해안 방어를 책임진 제11비행단장 키스파크는 경제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출격을 최대한 자제하면서도 모든 공습을 막고 싶어 했다. 7월 14일 독일군은 전투기 2대를, 영국은 4대를 잃었다. 적십자 표시를 단 독일 수상 비행기가 영국 해협에서 루프트와페 조종사들을 구조하고 있었다. 적십자 비행기라도 전투 지역에 들어오면 격추할 거라고 경고했던 영국 전투기 사령부는 이날 실제로 격추 명령을 내렸다. (1940년 7월 16일) 히틀러는 16호 지령을 하달했다. 군사적으로 전혀 가망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휴전협정을 맺을 의사가 없는 듯하다. 이에 나는 영국 상륙작전을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영국에는 최후 통첩을 했다. 제3제국과 화해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고통과 슬픔을 맛볼 거라는 위협이었다. 처칠의 대답은 이미 나와 있었다. 필요하다면 몇 년이라도 혹은 혼자라도 영국은 싸운다는 것이었다. 사흘이나 계속된 악천후로 독일 전투기들은 발이 묶였다. 하지만 상륙작전 준비는 계속됐다. 독일군의 13개 보병사단엔 프랑스 북부항구에 집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하지만 영국 남부의 제공권을 확보하기 전엔 바다사자 작전에 돌입할 수 없다는 걸 히틀러는 잘 알고 있었다. 영국 공군을 제압하는 것이 1순위가 돼야 한다. 이는 영국인의 저항 의지를 꺾어 영국 정부의 항복을 이끌어낼 것이다. 상륙작전은 공중전 능력 상실로 무력해진 영국에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단계가 될 것이다. 루프트와페는 영국 해협의 선박과 항구를 계속 공격했다. 독일은 영국 전투기 사령부를 자극해 대대적인 공중전을 벌이고 싶어 했다. 우린 기다렸어요. 영국 전투기들이 나타나면 공중전을 벌이고 영국 전투기들을 격추하려고 하늘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생각보다 영리했지요. 독일 전투기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정면대결을 벌이지 않고 방향을 선회해서 가버렸으니까요. 영국 선박이나 도시가 폭격을 당할 위험이 있을 때만 영국 공군은 적극적으로 싸웠습니다. 루프트와페 지휘관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헤르만 괴링은 야심차고 냉혹하고 자부심이 강했다. 뇌물을 좋아하고 사치스러운 마약 중독자이기도 했다. 그는 강한 추진력으로 나치의 공군 루프트와페를 창설했고 그 규모를 키워왔다. 괴링은 루프트와페를 자신의 군대로 생각했고 완벽하게 장악했다. 그는 루프트와페가 천하무적이라고 믿고 있었다. 객관적인 수치만 보면 괴링의 믿음은 사실 같았다. 루프트와페는 2,70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영국 본토항공전 직전 영국 공군이 쓸 수 있었던 전투기는 750대에 불과했다. 영국 해안과 선박에 대한 폭격은 계속됐다. 도보 해협엔 지옥불 모퉁이란 별명이 붙었다. 독일의 급강하 폭격기는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영국으로 가는 선박을 공격했다. 영국 공군 전투기들은 관제센터의 안내에 따라 태양을 등지고 반격을 했다. 이날 영국 공군은 전투기 3대를, 독일은 9대를 잃었다. 루프트와페는 적이 만만치 않음을 인정하기 시작한다.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전 한 번도 영국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전투가 시작되는 순간 다른 모든 생각은 머리에서 사라집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왜 싸워야 하나, 미워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왜 죽여야 하나 고민을 하죠. 하지만 총알이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요.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만 남습니다. 죽냐 죽이냐의 문제니까요.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다른 선택사항이 없는 거죠.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페인은 이미 독일의 친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생각했죠. 유럽을 하나로 만들려면 영국도 우리 편이 돼야 한다고요. 하지만 영국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죠. 우리하고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우린 최후의 수단으로 영국을 무력 제압해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 했습니다. 3,000대에 가까운 공군기를 보유한 괴링은 압도적인 수적 우세가 승리를 보장해준다고 확신했다. 적에 대한 과소평가는 객관적인 전력평가를 가로막았다. 실제로 전투가 시작되자 영국은 예상보다 훨씬 강한 면모를 보였다. 영국 공군의 최고령 지휘관이던 휴 다우딩은 능수능란하게 공중방어 전략을 짜고 실행시켰다. 조종사들은 엄격하고 학구적인 그에게 고집불통이란 별명을 붙여줬고 다우딩은 그걸 좋아했다. 하지만 다우딩은 군사작전에서 과학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인물이었다. 다우딩은 전파 방향탐지 기술의 개발을 지원했다. 이후 레이더로 불리게 될 기술이다. 1936년 그는 독일의 공격이 예상되던 영국 남동부에 레이더 기지들을 건설하라고 지시했다. 전투기 사령부는 훌륭한 조직이었습니다. 휴 다우딩이란 훌륭한 지휘관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다우딩 대장은 뛰어난 리더였어요. 전투기 사령부란 집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았고 조직을 완벽하게 통솔했죠. 괴링은 영국의 레이더 감시 체계에 대해 전혀 몰랐고 루프트와페의 손쉬운 승리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레이더는 영국의 수적 열세를 상쇄할 비밀병기였다. 제 생각에 레이더는 제트 엔진 개발 이전까지 나타난
군사부분 최고의 기술 혁신 사례입니다. 정보를 갖고 전투에 임한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린 독일의 편대 대형, 규모, 고도, 방향 등에 대해 정보를 갖고 전투에 나섰죠. 레이더는 정말 중요했죠.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우리를 보내줬으니까요. 그게 없었으면 우린 외파리 권투 선수 같았을 겁니다. 버스에 탄 사람들이 레이더 송신탑을 보고 쑥덕대는 소리를 들었어요. 대체 저게 뭘 하는 건지를 궁금해했죠. 당시엔 레이더에 관련된 게 기밀 사항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이런 소문을 주고받았죠. 송신탑을 오래 보면 눈이 먼다거나 송신탑 앞에 서 있으면 금세 불임이 된다. 그런 식의 소문이 제일 많았어요. 하지만 제 동료들은 레이더 기지에 근무한 뒤로도 아이들을 쑥쑥 잘 낳았죠. 독일 폭격기들이 50대 가까운 BF-109의 호위를 받으며 나타나자 영국은 64 비행대의 스피트파이어와 111 비행대의 허리케인을 출격시켰다. 영국 남동부에서 벌어진 가장 치열한 공중전이었다. 레이더는 위험한 정찰 비행을 크게 줄여줬다. 다우딩은 레이더 탐지와 관제 체계도 정교하게 가다듬었다. 레이더 기지와 지상 관측소에서 정보가 들어오면 전투기 사령부는 적기가 출현한 지점을 지도에 표시했다. 관제 담당자들은 그걸 보고 출격시킬 부대와 지역을 조율할 수 있었다. 제13 전투비행단은 북부를 맡았다. 제10 전투비행단은 서부, 제12 전투비행단은 중부와 동부, 제11 전투비행단은 남동부를 맡았다. 아주 재미있었어요. 130, 150km 전방부터 비행기에서 반사되는 전자파, 그러니까 에코가 잡히기 시작했죠. 에코는 조금씩 커졌어요. 레이더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떨리는 점이 계속해서 깜빡거리고 흔들리며 점점 커졌죠. 우린 그걸 보면서 다가오는 적기의 숫자를 추정해야 했고요. 독일 공군기들은 벼락처럼 다가왔어요. 우린 모니터를 보고 200대, 100대, 50대 정도가 다가온다고 알려줬죠. 그 당시에 전 지도가 붙은 커다란 탁자에서 일했어요. 영국을 향해 날아오는 비행기의 숫자가 파악되고 위치가 파악되면 우린 나무 블록에 그 숫자를 붙여서 그 나무 블록을 적기가 나타난 지점에 갖다 놨죠. 관제 담당관들이 출동 명령을 내리면 전투기가 이륙했죠. 관제 담당관들은 우리한테 적기의 현재 위치, 이동 방향, 적기를 공격하는데 적당한 고도 등을 알려줬어요. 덕분에 우린 자신감을 갖고 전투에 나섰죠. 관제관들은 시시각각 다른 명령을 내렸어요. 보고를 받고 지시 내리느라 다들 정신이 없었죠. 적의 폭격기 숫자가 몇 대에서 몇십 대로 갑자기 늘어나면 정말로 겁이 났어요. 무전이 계속 켜져 있어서 공중전이 벌어지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레이더 기지 근무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평 없이 일했다. 관제관 입에선 어이쿠 하는 소리가 종종 들렸죠. 그 다음엔 폭격이 예상됩니다라는 말이 뒤따랐어요. 그럼 우린 양철 모자를 썼죠. 가끔은 관제관이 독일 공군기 위치를 잘못 알려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한테는 도움이 됐어요. 어느 방향을 봐야 될지 몰라서 쉼없이 고개를 돌릴 수고는 덜어줬으니까요. 대충이라도 감을 잡게 해줬죠. 레이더가
정말 고마웠어요. 레이더 덕분에 출격에 대비할 수 있었죠. 관제관들은 적들의 동향을 살피다 우리를 불렀고 우린 제때 출격할 수 있었어요. 독일 조종사들도 곧 영국에 뭔가가 있다는 걸 눈치챘다. 적이 자신들의 비행기를 귀신같이 찾아냈기 때문이다. 우린 구름 뒤에 숨어서 폭격기를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위에서든 밑에서든 우리가 있다는 걸 알아채기 힘든 상황이었죠. 하지만 다음 순간 영국 전투기들은 완벽한 대형을 갖추고 나타났습니다. 완벽한 전투 대형으로 날아와서는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우린 직감했습니다. 영국이 우리한테 없는 장비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잘 찾아낸다는 것을요. 물론 당시엔 몰랐죠. 우리 위치를 알려준 게 레이더란 사실을요. 영국 남동부의 공중전이 치열해지며 레이더는 영국 공군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됐다. 오후 2시 스피트파이어 비행대 둘과 허리케인 비행대 하나가 독일군의 공습을 막기 위해 도보에 파견됐다. 이어진 공중전에서 남아공 출신 조종사 뱃사람 말러는 BF-109 2대를 격추했고 그중 하나의 조종사가 독일 공군의 영웅 베르너 멜더스라고 주장했다. 공중전은 매일같이 이어졌고 영국 조종사들은 신형 전투기의 성능을 제대로 알게 됐다. 어느 날 스피트파이어 한 대가 착륙하더니 우리 경납고로 들어와 멈추더군요. 우린 둘러보고 손으로 만져봤죠. 전 곧바로 그 전투기에 반했어요. 그렇게 멋진 전투기는 정말 처음이었죠. 스피트파이어는 보는 순간 반하는 전투기입니다. 그걸 조종할 때는 신이 났어요. 내 비행기다. 그런 기분이 들었죠. 스피트파이어 전투기는 악조건에 강했어요. 비행 환경이 나빠도 말을 잘 들었죠. 하중, 속도, 각도에 상관없이 할 일을 해냈어요. 엔진에 무리가 올 때는 곧바로 신호를 보냈죠. 스피트파이어가 아닌 다른 전투기를 제가 몰았다면 그렇게 잘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스피트파이어는 조종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는 전투기죠. 제가 타본 비행기 중에서 제일 멋진 비행기입니다. 지상에서는 조심해야 했죠. 랜딩 기어가 좁은 편이고 코가 무거운 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일단 하늘로 날아오르면 정말이지 멋진 전투기였어요. 스피트파이어는 2차 대전 발발 1년 전인 1938년 처음 실전에 배치됐다. 우아한선과 간편한 조종법, 뛰어난 속도로 스피트파이어는 영국 조종사들의 사랑을 받는다. 조종사들은 독일에 맞설 자신감을 얻게 됐다. 하지만 영국 본토 항공전이 벌어진 1940년 여름, 영국의 주력 전투기는 호커 허리케인이었다. 전 허리케인이 스피트파이어보다 더 좋았습니다. 허리케인은 근사했어요. 조종하기 쉽고 조종사의 말을 잘 들었죠. 고개 비행도 가능한 비행기였습니다. 급선회를 아주 잘 해냈죠. 아주 편리한 전투기였습니다. 힘든 비행도 잘 견뎌서 조종사들한테 신뢰를 줬어요. 허리케인은 단단하고 강인한 전투기였습니다. 조종사의 기본을 아는 것처럼 움직였고 우리 지시를 그대로 따라줬어요. 영국 본토 항공전 하면 사람들은 슈퍼마린 스피트파이어를 떠올리지만 숫자는 호커 허리케인이 훨씬 많았다. 스피트파이어 비행대는 19개였고 허리케인은 34개였다.
루프트와페가 가장 많이 보유한 전투기는 메서슈미트 BF-109였다. 독일 공군엔 콘도르 군단의 일원으로 스페인 내전에 파견됐던 전투기와 조종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영국 본토항공전엔 스피트파이어란 호족수가 있었다. 스피트파이어는 속도가 빨랐다. BF-109는 높은 고도에서 성능이 뛰어났고 상승, 하강 속도가 빨랐다. 우리는 BF-109 전투기의 첫 번째 모델을 조종했어요. 유명한 모델이었죠.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36,000개의 부품으로 조립한 전투기였습니다. 첫 번째 모델이 나온 후 BF-109는 점점 더 커졌죠. 초기 109 전투기 모델들은 비교적 가벼웠어요. 아주 우아하게 비행을 했죠. 고기의 비행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 조종사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은 전투기였습니다. 덴케르크 철수작전 이후 영국 조종사들이 용감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영국이 보유한 스피트파이어와 허리케인의 성능이 좋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독일의 이전 상대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전 BF-109가 영국 전투기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BF-109 전투기는 약점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연료 탱크였죠. 우리가 1회 출격에 쓸 수 있었던 연료는 겨우 400리터였습니다. 전투 중에도 늘 연료가 바닥나지 않을까 걱정을 해야 했어요. 최고 속력으로 날면 우리 전투기는 시간당 360리터를 소모합니다. 그러니까 최고 속력으로 나는 경우엔 70분을 버틸 연료밖에 없었던 거지요. 영국 공군과 맞서 싸운 최초의 공중전은 비교적 짧았지만 우리 상대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걸 보여주었죠. 사령부가 짠 전술도 좋았고 조종사들의 솜씨도 좋았고 조종사들이 몬 전투기의 성능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 스피트파이어가 BF-109보다 낫다고 봤습니다. 허리케인은 BF-109보다 못한 것 같았죠. 허리케인은 BF-109 같이 고도를 높이지 못했어요. 그래도 기동력은 뛰어났죠. 스피트파이어는 BF-109보다 나았어요. 물론 BF-109를 조종한 사람들 생각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단정적인 얘기가 아니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BF-109는 훌륭한 전투기였어요. 다른 조건이 모두 같았다면 허리케인만큼 활약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력은 허리케인보다 나았죠. 조종사들의 경험도 풍부했고요. 영국 본토항공전으로 명성을 얻은 항공기도 있었지만 체면을 구긴 항공기도 있었다. 슈트카란 별명으로 잘 알려진 독일의 공격기 융커스는 영국 전투기들의 쉬운 먹잇감이 됐다. 루프트와페는 영국 남동부 해안 공격을 계속했다. 11 전투비행단의 4개 비행대가 100대 가까운 독일 공군기를 상대로 공중전을 벌이기도 했다. 실전을 거듭하며 영국 조종사들은 여러 가지를 체득하게 된다. 영국 공군은 전통적인 V자 편대로 전투에 나섰다. 조종사들은 적기 탐색보다 편대 대형 유지에 더 신경을 썼다. 독일은 4대의 전투기가 4손가락을 편 모양으로 날아가는 슈밤 대형을 채용했다. 비행기 사이의 간격이 넓어 조종이 쉽고 적기를 찾는 데 유리한 편대였다. 영국 공군은 여전히 전투기 석대가 V자 모양으로 붙어 날아가는 편대 대형을 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슈밤 대형을 써서 더 넓게 비행을 했죠. 그 때문에 영국은 꽤 고생을 했어요.
전투기 사이의 간격이 좁은 V자 편대를 쓰면 적기를 찾을 수 있는 건 선두 전투기뿐입니다. 게다가 바로 옆에 있는 아군 전투기하고 충돌할 위험도 있죠. 반면 슈밤 대형을 쓴 우리는 아군 전투기들 사이의 간격이 넓었고 덕분에 전략적인 이점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영국은 대단했어요. 전투기 세대가 V자 모양으로 나는 전술을 버리고 네 대가 넓게 퍼져나는 대형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빙거포란 편대인데 훨씬 융통성이 있었죠. 우린 영국의 변화를 지켜봤고 그에 따른 장단점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격렬한 공중전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전투기 공장은 24시간 돌아갔다. 항공기 정비창도 바쁘게 움직였다. 이곳에선 일주일에 160대의 비행기를 수리했는데 조종사가 기다리는 동안 수리를 끝내고 바로 전투에 나서게 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다우딩은 영국의 공군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갔다. 레이더 탐지와 관제 시스템을 활용해 수적 우세를 자랑하는 루프트와페의 공격을 차단하는 작전도 계속했다. 하지만 이제 전투기 사령부와 영국 공군의 비밀병기 레이더가 공격 타깃이 된다. 8월 1일 히틀러는 17호 지령을 내렸다. 독일 공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최대한 신속하게 영국 공군을 무력화시켜야 한다. 영국 해협을 지나는 선박과 남동부 해안에 대한 공격은 영국 공군의 전력을 시험하기 위한 탐색전에 불과했다. 루프트와페는 본경기에 돌입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헤르만 괴링은 영국 공군을 무력화시키고 대규모 상륙작전을 가능케 해줄 공격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영국 본토항공전이 벌어진 1940년 여름,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공중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대공감시대 지원자 3,000명이 투입된 레이더는 관제 지휘 시스템과 맞물려 돌아가며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적에 대한 정보와 전술을 전달했다. 전투가 이어지며 감시, 관제 체계 운영 방식도 진화했다. 사령부와 관제관 레이더의 연결망은 한층 강해졌다. 실전은 사령부와 조종사 모두에게 훌륭한 스승이었다. 관제 시스템은 훌륭했지만 완벽하진 않았어요. 적기들이 모여 있다는 지점을 지상 관제소에서 통보받고 그리로 날아가도 적기가 없는 때가 있었죠. 적기를 찾느라 흘려보낸 시간이 많았어요. 전 편대의 두 번째 조종사 레드 2였죠. 우린 적기들이 있다는 지점으로 가 오르내렸어요. 멍청한 짓이었죠. 적이 위에 있어야 공격이 쉬우니까요. 해가 떠 있는 곳 아래 위로 날아다닌 것도 멍청했죠. 결과도 좋지 않았어요. 한 번은 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더니 9대밖에 보이지 않더군요. 출발할 땐 12대였거든요. 나중에 알아보니 동료 조종사 하나는 격출당해 죽었더군요. 루프트와페 조종사들은 대규모 공격을 준비했다. 8월 13일로 예정된 이 작전의 암호명은 아들러 탁, 독수리의 날이었다. 작전 성공을 위해 괴링은 레이더 송신탑 공격을 명령했다. 정확한 기능은 알지 못했지만 영국 남부를 따라 건설된 철탑과 그 옆에 붙은 건물들이 군사시설이란 걸 눈치챈 것이다. 괴링은 이 철탑들의 역할이 무엇이든 그걸 맡겠다고 결심했다. 레이더 송신탑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임무는 슈투카 폭격기들이 맡았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슈투카 폭격기는 제일 큰 골칫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급강하며 퍼붓는 폭격뿐만 아니라 그 소리까지 사람을 질리게 만들었죠.
독일 공군기들이 다시 영국으로 출격했다. 영국은 평소처럼 최소한의 전투기만 내보냈다. 먼저 런던 부근 기지에서 스피트파이어 전투기들이 발진했다. 공격을 피한 폭격기들은 내륙으로 침투할 수 있었다. 레이더 기지 5곳이 공습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영국의 레이더 방어망은 거의 6시간 동안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영국 공군기지 3곳도 공격을 당했다. 림픈, 허킨지, 맨스턴 기지였다. 전투기에서 보니 기지가 사라지고 없었어요. 도르니의 폭격기 30대가 300발의 폭탄을 투하했기 때문이죠. 아래로 보이는 건 엄청나게 올라오는 연기뿐이었어요. 검정색, 회색, 갈색 연기도 보였죠. 그 순간 전 기지에다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디 착륙하라고? 란 생각이 들었어요. 3톤 트럭이 우리를 태우러 왔습니다. 전투기를 발진시키라고요. 트럭을 타고 가는데 폭격이 시작됐죠. 경납고도 폭탄을 맞아 무너져 있더군요. 전 생각했어요. 재밌게 돼가는데 라고요. 급유와 무기 탑재를 위해 착륙했던 스피트파이어 몇 대도 공격을 당했다. 이륙이 가능한 전투기들은 즉시 이륙했고 추가 공격을 위해 날아오는 독일 폭격기들을 막았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맨스턴과 호킨지의 공군기지였다. 드디어 착륙을 했는데 땅에선 폭탄 구멍을 피해서 다녀야 했습니다. 폭으로 파인 시골길을 달리는 것처럼 비틀거렸죠. 우리 기지에만 100개 정도의 폭탄 구멍이 생겼습니다. 기지의 건물들도 폭격을 당했죠. 25개 블렌하임 비행대도 큰 피해를 입었어요. 우린 폭탄 구멍을 메우고 불발탄을 터뜨렸죠. 그때를 생각하면 전 물부터 떠오릅니다. 급수가 중단돼 이틀이나 씻지를 못했거든요. 바로 다음 날인 13일은 헤르만 괴링이 선포한 독일 공군의 총공격일 아들러탁이었다. 루프트와페는 맹공을 퍼붓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아들러탁이 성공하려면 기상 조건이 맞아야 했다. 하지만 영국의 여름이 전쟁에 개입한다. 짙은 구름과 비가 몰려왔고 독일 공군의 공격은 어려워진다. 영국은 독일보다 더 바빴다. 파손된 비행기들을 수리하고 공군기지 활주로에 폭탄 구멍을 메웠다. 가장 시급한 건 레이더 기지를 원상복구하는 일이었다. 날씨는 험악했지만 괴링은 아들러탁 총공세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영국도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레이더 기지와 공군 기지가 입은 피해는 영국이 대규모 공습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보여주었다. 드디어 독일군 조종사들에게 명령이 떨어진다. 영국 전투기들의 반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폭격기 엄호는 한층 강화됐다. 각 폭격기는 공격 대상을 할당받았다. 영국 남동부 공군기지와 항공기 공장은 공격 타깃 1순위였다. 영국의 전의를 꺾어버리기 위한 아들러 탁작전에 독일 공군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었다. 프랑스 북서부 브루타뉴에서 노르웨이까지 독일 조종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폭격기들이 이륙했다. 폭탄 투하실에는 고성능 폭탄과 인화성 물질이 가득 실렸다. 폭격기들은 공중에서 호위 전투기들을 만났고 함께 영국 해협을 건넜다. 영국 전투기들 역시 적을 맞이하기 위해 날아올랐다. 영국 전투기 사령부에 생존이 걸린 싸움이 시작된다. Bandits ahead, bandits ahead. Coming home.